자, 테마 14 보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금융인데요. 금융에서 매년 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계산 문제가 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 말 문제 중에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단답형입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그 다음에 메자닌 금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지분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자기 자본이라 하죠. 자기 자본에 이제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이제 융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을 융통했을 때 자본금으로 이제 잡히게 되면 지분금융이라 하고요. 부채로 인식되면 부채금융이라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지분금융은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신주 발행한다는 얘기예요. 보통주. 그러면 이제 주식 발행액만큼 자본금이 커집니다. 자본금으로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분금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가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자금을, 개발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데 전부 다 지분의 형태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건 좀 암기하셔야 돼요. 신디케이션이든 조인트 벤처든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지분의 형태로 어떻게 돼요? 끌어모은다. 즉 무슨 말이냐면 주주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주들을.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디케이션 또는 조인트 벤처를 합니다. 이 부동산 투자회사 나왔잖아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도 주식을 발행합니다. 지분금융은 주식 중에서도 이 보통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식 발행에서 자본금을 확보하죠. 그래서 지분금융이고요. 부동산 펀드는 이제 주식은 아니고 수익증권인데요. 지분형입니다.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금융은 쉬워요. 자금을 융통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부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나 모기지론이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이게 대출금이 부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채금융이고요. 담보신탁이나 신탁증서 금융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리긴 빌리되 신탁해서를 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신탁해서를 끼고 부동산 담보를 해서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걸 담보신탁 또는 신탁증서 금융이라고 그래요. 돈을 빌리니까 이게 다 부채죠.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음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제 시행자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돈 빌리는 거예요. 이걸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럼 당연히 부채로 인식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주택상환 사채라고 돼 있죠. 일종의 채권입니다. 채권. 그래서 이제 주택으로 상환 돌려주는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채권은 여기 채가 있잖아요. 채권, 채가 있으니까 이거 부채금융이고요. 자산유동화증권도 채권입니다. 치읓이 있으니까 부채금융이고요. MBS도 뭡니까? 이것도 뭡니까? 채권이에요.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부채금융이고요. 어음이라고 나왔죠. 뭐 자산담보부고 뭐 모셔도 되겠고요. 어음이란 말 나왔잖아요. 어음은 이제 어음 발행자 입장에선 발행액만큼 부채로 인식되는 겁니다. 부채금융이라고 하고,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이 됐다, 부채금융이었다가 지분금융으로 바뀌거나, 부채금융이었는데 지분금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자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외우셔야 돼. 어떻게 외우느냐? 동그라미 그리시고 우후죽순, 이렇게 우후죽순. 그래서 우선주, 그 다음에 후순위 채권, 우후죽순.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여기 신주라고 돼 있죠. 신주, 전신주 이렇게 그래요. 전신주,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다음에 전환사채, 우후죽순, 우선주, 후순위 채권. 요거 나오면 메자닌 금융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러면 단답형 나오면 땡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메자닌 금융이래요. 쉽게 말하면 죽도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신주, 우후죽순만 나오면 되잖아요. 전신주, 우후죽순. 이거는 부채금융이죠. 그 다음에 신주, 이거 맞죠? 전신주. 보통주는 이건 주식이에요. 이건 지분금융, 이건 지분금융.
요거는 부채금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답 나온 거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단히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신 분은 맞추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못 맞추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인데요. 테마 15는 여기는 너무 중요한 곳입니다.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거의 매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매년.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말 문제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 문제 가끔 내는데 그걸 아마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문제만큼은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유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 원근균등, 그 다음에 원리근균등,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요? 체증 또는 뭐야? 점증. 이 세 가지. 원근균등, 원리근균등, 체증 또는 점증.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 정책모기지라 하죠. 정책모기지는 대부분 이 원리금 상환 방식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금균등이라는 말, 이제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순서가 원금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체증, 순으로 되어 있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원금균등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이 일정하다. 이거예요. 원금이 일정하다. 원금이 균등하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원금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박스를 보시면 보세요. 이 박스를 보시면 이게 자, 원금 상환액이 어떻게 돼요? 원금 상환액이 500만 원씩 갔잖아요. 이게 일정해요, 이게. 이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금에다 이자 더한 걸 원리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요. 만약 이자율이 10%라고 한다면 이 기초잔액에다가 1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나오죠? 1억에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9,500만 원 이월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10% 하니까 뭐야? 950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원금은 일정한데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잔액이 작아져요. 잔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자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일정한데 뒤로 갈수록 이자가 작아지니까 원리금도 작아지겠죠. 그에 따라서 결론은 이거예요. 원금은 일정해요. 근데 이자는 초기에 크고 작아져요. 원리금도 두 개 더한 게 원리금이니까 작아지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말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이에요, 원리금. 그럼 원리금 균등이라는 게 뭐냐면 원리금이 일정하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원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뭐라고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원리금 계산되는데 그 일정한 원리금 안에는 원금과 이자가 있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프 보기 앞서 이 상자를 먼저 보면 자 보세요. 원리금은 일정하잖아요, 이렇게. 원리금 일정하죠? 원리금은 일정한데 이 두 개 더한 게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됩니다. 이 원금 이자로 되는데 자 보세요. 초기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커요? 이자가 훨씬 커요. 원금은 작아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뒤로 가면 갈수록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뒤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고요. 원금은 커져요. 그래서 이자는 뭐야? 작아진다. 원커. 이렇게 원커.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원금은 커진다. 따라서 원리금은 일정하지만 그 비중이 초기에는 이자가 크고 원금은 작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이자는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말 문제로. 이거 나오면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원리금 균등 나왔죠? 자, 원리금은 일정한 거 이렇게. 원리금 일정합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초기에는 이자가 커요. 원금은 작습니다. 이자는 뒤로 갈수록 작아지고 원금은 커진다.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딱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점증 또는 체증인데요. 점증 또는 체증이 뭐냐?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커진다. 그럼 뭐가 점점 커지느냐? 이 지불액이
지불액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초기엔 작다가 점점 커진다. 그래서 점증, 체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건에는 적합한 차입자가 뭐냐면요.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죠. 감소가 아니라 증가요. 그럼 미래소득 증가 예상되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젊은 세대겠죠. 따라서 젊은 층은 비록 현재의 소득은 작지만 미래의 소득은 증가하리를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미래의 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증가죠. 늙은이에요, 젊은이요? 젊은. 그래서 점증이잖아요. 점증. 그래서 여기 뭐 점증이니까 여기 뭐 지읒이 있잖아요. 젊은. 젊은 점증. 젊으니까 뭐요? 미래가 밝잖아요, 이게. 젊다는 게 큰 재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래의 소득이 증가 예상되는 이게 점증. 이렇게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 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세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말 문제 나올 때 이 원리금이 나올 수 있어요. 원리금 나오죠. 그럼 여기가 초기잖아요. 초기. 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죠? 원금균등.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원리금균등. 그 다음에 배운 게 뭐죠? 점증. 순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럼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뭐다? 원금균등.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점증 또는 체증.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커지죠? 이 지불액이 커져요. 그래서 체증 또는 점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거 말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잔액을 물어봅니다. 잔액. 이걸 물어봅니다. 만약에 대출액이 1억이다 이겁니다. 얼마 빌렸다? 1억. 1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1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잔액이 제일 급격히 작아지는 게 원금균등이에요. 서서히 줄어들면 원리금균등이고 체증은 커졌다 작아져요. 이걸 우리가 커지는 걸 이게 부의 상환이라 하는데, 부의 상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우리 그냥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용은 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안 외워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제일 먼저 우리 공부한 게 뭐죠? 원금균등. 그 다음에 공부한 게 뭐죠? 원리금균등. 그 다음에 공부한 게 체증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나오면 요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면 요 순서고, 잔액이 나오면 요 순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냐? 대출 채권의 평균 회수 기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나오면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나와요.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이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잔액이 작을수록 대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잔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출 기간의 회수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채권의 회수 기간이 제일 짧은 게 뭡니까? 원금균등.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원리금균등, 체증. 이렇게 갑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뭐가 나오냐면 다 지워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만기 일시 상환 조건. 이게 나옵니다. 좀 쓰세요. 이건 좀 빠졌습니다. 교재.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만기가 되면 일시로 다 갚아버리겠다. 상환이라가 빚을 갚는다 이 뜻이니까요. 만약 제가 3년 만기로 돈을 빌렸다 이거 은행에서 3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 그럼 3년 차 딱 되면 다 토해내야 돼요. 제가. 이걸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다. 그러면 이 잔액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일정한. 만기 돼서 갚는 겁니다. 아니면 다시 또 대출을 받든지. 그러니까 따라서 요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게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에요. 이게 잔액이.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또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그 누적 이자가 나올 수 있어요. 누적 이자. 자, 누적 이자. 만기 동안의 누적 이자가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적 이자가 큰 겁니다. 그럼 만기시 상환하고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을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적 이자가 제일 큰 게 뭐예요? 만기시 상환 방식.
이렇게 요 놈하고 비교할 때 누적이자가 제일 많은 게 뭐죠? 만기일시 상환방식. 그리고 대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제일 긴 게 뭐죠? 만기일시 상환방식. 왜? 잔액이 제일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보면 나오죠? 만기까지 누적이자 나오죠? 이 잔액이 많은 순서예요. 대출채권의 가중평균 상환기간 나오죠? 그러면 잔액이 많은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여기 와서 잔액이 많을수록 누적이자가 크고 대출채권의 회수기간은 길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내용을 알면 문제가 착착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봅시다. 옳은 것. 점증 나왔잖아요. 체중이 아니라 체증이죠. 체증입니다. 자, 점증의 경우, 이거 점증은 이제 젊은이니까 장래소득이 주로 틀렸죠. 증가라고 그래요, 증가. 그 다음 2번에 보면 원금 균등이죠. 그러면 뭐가 동일해요?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이 동일하죠. 원금이. 자, 3번에 원리금 균등 나왔죠. 원리금 균등은 뒤로 가면 갈수록 원금이 원커라고 그랬잖아요. 원커. 감소가 아니라 커진다. 4번에 원금 균등의 경우 원리금 균등보다 대출금의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더 짧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5번 봅시다. 만기일시 나왔어요. 원금 균등에 비해 대출 금융기간의 이자 수입이 줄어든다? 아니죠. 늘어나죠. 왜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만기일시 중에 누적이자가 제일 큰 게 뭡니까? 만기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설명했냐면은 이 원리금 상환 방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16은 뭐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입니다. 여기서도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라고 말 못해요. 여기는. 왜 그러느냐?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은 내용은 뻔합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제가 소개한 이 자료 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정답이. 그렇기 때문에 내용 얼마 안 되니까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인데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는 유형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원을 상근으로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관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직원이 없어요.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니까 이건 명목상 회사예요. 왜 명목상 회사를 택했느냐? 종이 쪼가리 회사를 택했느냐?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고 그래요. 법인세 감면.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종이 쪼가리 회사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조심해야 되는 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겁니다. 직원이 없어요. 직원이.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전문 인력이 뭐냐?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그럼 자기관리는 당연히 있겠죠. 직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하느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자산관리회사에.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이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한 거지 자기관리에서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따라서 그럼 자산관리회사에는 당연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겠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간단한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기관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자기관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우리 본구사 그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게 정답 처리가 됐는데 내용을 간단히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투자자문회사인데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 양가로 7번 아니구나. 여기 양가로 6번. 양가로 6번에 보시면 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명목상의 회사란 말이에요. 직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명목상의 회사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왜 그래?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두 개의 회사는 무슨 회사예요? 명목회사예요. 명목회사. 종이 쪼가리 회사. 법인세 감면 받으려고. 그렇게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았는데 직원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계 처리 기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 회계 처리 기준은 누가 정해주느냐? 금융위원회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상장 회사들, 비상장 회사들 회계 처리 기준이 있는데 그 회계 처리 기준은 전부 다 금융위원회가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해 준다? 회계 처리 기준을 금융위원회입니다. 한국은행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최저자본금은 뭐냐? 한마디로 회사를 설립할 때 이 최저자본금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기 관리는 하고 여기는 위탁 관리와 기업 구조는 같죠. 왜 같으냐? 이건 명목상 회사니까. 그래서 설립 자본금 나오면 3억 이상, 5억 이상. 여기가 왜 크냐? 여기는 직원이 있으니까 3억 이상, 5억 이상. 일로 와서 최저 자본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50억 이상, 70억 이상.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3억 이상, 5억 이상, 50억 이상, 70억 이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딱 정리돼요. 정리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또 나오느냐. 현물 출자가 나오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설립시. 여기 얘기해요. 여기. 설립시에만 안 돼요. 이게 현물 출자가. 언제라? 설립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최저 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해요. 그것까지 알 필요 없고, 요 설립이란 말 잘 봐요. 회사를 설립할 때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있다, 없다야? 없다. 현물 출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주식의 분산인데,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주식의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장이라는 얘기, 상장. 여러분, 상장이 뭐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는 얘기죠, 이게. 상장. 그러면 주식의 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식의 분산이 뭐냐면 주주이름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즉 6개월이 지난, 등록 인가 이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예요.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답니다. 50%입니다. 만약 100억을 발행하게 되면 50억만 주주 1인과 특별 관계자가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50%를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 잘 외우세요. 이거 몇 프로요? 5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기관리는 자산운용 전문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종사예요. 종사냐 근무냐 잘 봐야 돼요.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감정평가사, 해당 분야에 몇 년 종사?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요. 석사학위 소지자예요. 석사학위 소지자. 그러면 이 석사학위 소지자는 뭐예요? 3년 종사자예요. 3년입니다. 따라서 이 차이를 두는 게 뭐냐면은, 이건 석사학위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죠. 석사학위가 있으면 관련 업무에 3년 종사예요. 3년 종사. 근무가 아닙니다. 종사입니다. 종사. 그래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는 5년이고, 석사학위 있다. 그러면 3년이에요. 3년.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회사에 근무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무를 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두 개를 봐야 돼요. 5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종사. 알겠죠? 5년은 근무고 3년은 종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 해도 돼요. 5년, 3년이잖아요. 5년, 3년이니까 5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종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5년,
3년, 5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종사. 이렇게. 이 자산의 구성인데요. 이제 이거 보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해요. 그래서 80, 70 이렇게 아셔야 돼요. 뭐라고요? 80, 70. 80, 7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입 및 내부 통제 기준. 내부 통제 기준이 뭐냐면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직원들. 그러니까 내부 통제 기준 나오면 임직원이 나와야 돼요. 임직원에 대한 내부 통제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임직원 내부 통제하면 임직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임직원이 있는 회사는 자, 자기관리 임직원 있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잖아요. 자산관리 회사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안 나왔느냐? 임직원이 없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 위탁관리 나오면서 내부 통제 기준 나왔어요. 틀렸지? 왜냐하면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는데 내부 통제 기준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부 통제 나오잖아요. 여기도 자고 여기도 자잖아요. 자로 가는 거야. 내부 통제 기준 나오면 무조건 자로 밀면 돼요. 자, 자기관리, 자산관리회사. 그럼 내부 통제 기준. 근데 위탁관리나 기업관리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 기준에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임직원 없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도 안 외우고 그럼 곤란한 얘기죠. 그러면 이 정도만 외워도 지문 5개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거 2개 나와도 3개는 아는 거. 요 내용 안 중에 나와요. 지금 방금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서. 그럼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증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자기관리 나왔습니다. 자산운용 전문 인력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5년 종사, 3년 종사, 그 다음에 뭐 5년 근무, 3년 종사. 이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아니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5년 종사.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어떻게 돼요? 종사. 맞죠? 5년 종사. 근무냐 종사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면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맞고 요건 틀렸고. 디귿번 보세요. 투자회사에 3년을 근무했대. 그럼 투자회사에 3년 근무 아니죠. 5년 근무 3년 종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그렇죠? 이게 5년 근무 3년 종사 이렇게 해야 돼요. 해당 업무에. 자, 리을번. 자, 석사학위 소지자죠? 그럼 몇 년 종사예요? 3년 종사.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죠. 이렇게. 얘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5년, 3년 종사. 그 다음에 5년 근무, 3년 종사. 이렇게 딱 외우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최저자본금 준비기간 지난 나왔어요. 여기 자기관리 나왔죠? 그래서 최저자본금이 나왔습니다. 설립자본금이 아니라 무슨 자본금? 최저자본금이에요. 그럼 얼마 이상이요? 70억 이상. 맞죠? 50억 이상, 70억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80 이상이죠. 80 이상은 뭐야? 부동산 블라블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얼마 이상? 70. 80 다음에 뭐야?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회계처리 나왔어요. 회계처리.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라고 나왔잖아요. 틀렸죠?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보면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무한 임원은 겸업을 제한하고 있어요. 겸업 제한이라 하죠. 이걸. 겸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맞습니다. 위탁관리 나왔죠. 위탁관리는 당연히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여기 3번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금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테마 17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능한 제가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 중에서 제가 생략한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잘 해놔도 기본 점수는 맞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